여러분,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스마트폰 번호, 생체 정보, 자녀의 이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가족관계, 스마트폰 번호 등의 일반적 정보와 개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재산적 정보, 학교,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 그리고 종교, 신념 등의 정신적 정보뿐 아니라 의료 정보, 건강 정보, 지문, 홍채 등의 신체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등의 기타 정보까지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할 때 다수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보도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단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속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에는 결제 정보 및 배송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진료 기록에는 예약 및 건강보험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발전 이면에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계층의 발생 등 정보와 역기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 산업, 행정 등 생활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쇼핑, 교육, 은행 등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SNS, 홈페이지 등으로 지인과의 정보 공유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확산시켰죠. 하지만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 스팸 문자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성행하고 정보 격차로 인한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및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역기능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무심코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회적 소통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노리고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사기와 같은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침해 사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스미싱 문자 서비스로 인한 유출 사례입니다. 돌잔치 초대장, 스마트 명세서, 민원 알림, 택배 주소지 변경 요청 등 스미싱 문자 메시지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는 경우 해킹을 통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해킹된 아이디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해커는 지인인 척 아이디로 접속하여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족과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금을 하기 전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통화 제한 등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직접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아이들의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침해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집에 놀러온 손자나 손자의 친구들이 어른들의 스마트폰으로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조부모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도용하여 결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지 않아야 하며 조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게 주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취업 사기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매우 다양한데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 인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하게 고수익이거나 취업 알선을 이유로 무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심지어 개인정보 수집만을 위한 허위 구인 광고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르고 전달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3천여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천 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불법으로 유통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병원, 요양원 등의 어르신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개인정보를 무심코 쉽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폰 암호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은 암호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호 설정은 홍채, 지문, 패턴, 패스워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암호 설정법을 이용하시어 개인정보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문자나 카톡으로 온 인터넷 주소는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수상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나쁜 의도로는 몰래 수상한 앱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내 관련 정보를 찾아 탈취해 악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주의사항입니다. 다른 사람 혹은 기업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무심코 쉽게 함부로 동의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영업점,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가져가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쇼핑센터 영업점이나 보험회사 영업사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불필요해 보임에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자녀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어서 취업 및 금융사기 대응 방법입니다. 취업을 빌미로 임금을 입금해야 하니 통장을 넘겨달라는 금융사기도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당 상당한 돈을 지급해준다는 문자나 광고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한 처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통장,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시 대응 방법입니다. 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사고 소식 등이 문자 또는 전화로 전해졌다면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현재 상황을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또는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땐 키사 118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개인정보 보호 스스로 실천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나의 QR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식당,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나의 QR코드를 찍고 방문을 하죠. 이러한 나의 QR코드에는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QR코드 사용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확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신 후에 QR코드 위치를 확인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나의 QR코드를 열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QR코드의 경우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들어간 후 내 서랍, QR 체크인 버튼을 클릭 또는 내 정보, QR 체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면 다음과 같이 나의 QR코드 생성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나의 QR코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QR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하단의 메뉴 중 해시 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 코로나19 탭을 클릭하고 QR 체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체크를 하면 나만의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정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나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는 나의 개인정보를 바로 알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